이거는 작년에 저 거시경제학 강의를 할 때 당시에 이제 KDI에서 영상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서 공개를 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수요 견인, 그 다음에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두 가지를 그 간단하게 또 설명하는 동영상이어서요. 그 이제 경제학 과목을 강의를 하다 보면 이제 이런 리소스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리소스가 많지를 않아서 학생들한테 이제 소개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가끔 소개해 주는데요. 혹시 이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 타이틀을 클릭하시면, 이제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 동영상을 보실 수 있고요. 길지 않습니다. 한 3, 4분, 제 기억에 한 5분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필립스 커브와 물가 상승률에 대한 이야기고요. 최근에 이제 사실 한국의 물가 상승률이 매우 매우 낮은 상황인데요. 전례 없이 물가 상승률이 역사상 아마 이렇게 낮았던 적은 없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역사상 가장 낮은 물가 상승률을 경험하고 있고, 두 번째로 역사상 가장 낮은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저도 그 좀 조마조마하고요. 이러한 그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 그 그러니까 균형 상태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이제 외부적인 충격,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엄청난 변화 가운데서 이제 선택한 하나의 조합이고, 물론 물가 상승률 우리가 선택한 것은 아니고, 경제 전체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기업들의 의사결정 결과 이제 실현되는 것이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양한 경제 활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물이 물가 상승률인 것이죠. 뭐 정부가 선택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이유가 통화 정책을 통해서 물가 상승률을 일정한 범위 내에 안정화시키는 것이 이제 또 정책의 목표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뭐 선택한 것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뭐 엄밀히 말하면 또 중앙은행이 선택한 것인지는 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것이죠. 관리하는 지표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좀 조마조마한 심정입니다. 자, 필립스 커브를 몇 가지 이제 상황에 한번 접목시켜서 이용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주제는 뭐 우리나라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어서 또 의미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폴 볼커의 이제 디스인플레이션 팔러시라고 하는 것인데, 폴 볼커는 1979년에 미국 중앙은행 총재라고 할 수 있겠죠. 한국은행 총재의 의미로 여기에서는 이제 총재라는 이름을 사용하지는 않고 의장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제 FRB 의장이 되었고요. 우리로 하면 이제 한국은행 총재라고 볼 수 있겠죠. 폴 볼커는 이제 안타깝게 작년 12월에 제가 알기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돌아가셨고요. 79년에 이제 의장으로 임명이 되었고, 이 사람의 사실 미션은 당시 매우 높은 그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잡는 것이 이 사람에게 부여된 하나의 또 미션이기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당시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매우 높았던 이유는 80년대 초에 10%를 상회하는 인플레이션 레이트는 74년에 한 번, 79년에 한 번 그 오펙이라고 하는 석유 수출 국가들의 사실 담합 기구라고 할 수 있겠죠. 얼마만큼 석유를 생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모임이죠. 오펙에서 일종의 뭐 우리가 오일 쇼크라고 하는데요. 오일 쇼크 때문에 사실 엄청나게 물가가 상승했고요. 당시 이 충격은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74년, 79년에 각각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크게 상승했었죠. 한국 경제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지난 수년 동안 미국 경제가 과도한 통화 팽창 정책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상승했던 것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퀀터티 티오리에서 봤던 것처럼, 물론 이제
퀀터티 티오리라고 하는 것은 화폐 수량 이론, 화폐 수량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기에는 잘 성립하지 않는데요. 보통 뭐 중기, 장기에 걸쳐서 중앙은행이 매우 확장적인 통화 정책을 피웠다. 다시 말하면 통화 증가율이, 통화량의 증가율이 사실 매우 높았다. 그렇다면 당연히 인플레이션 레이트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 볼 만한 이슈들이 있는데요. 그건 이제 또 다음 섹션에 넘어가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폴 볼커가 FRB 의장이 된 이후에 이제 인플레이션은 성공적으로 안정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5% 이하로 안정화시켰고요. 이때 이제 폴 볼커가 사용한 정책이 무엇이냐라고 하냐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냐면 긴축 통화 정책이라고 이제 우리가 명명할 수 있습니다. 타이트 머니터리 팔러시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사실은 이제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중앙은행은 보통 금리 정책을 통해서 통화량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뭐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닌데 대체적으로 중앙은행은 금리를 통해서 통화 정책을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거 사실 왜 그럼 금리 정책이라고 부르지 않고 통화 정책이라고 부르느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 12장 마지막에 가서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관리를 사실 통화량 관리를 하는데 보통 중앙은행은 뭐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든가 혹은 인상한다든가 미국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도 연방 기금금리라고 하죠. Federal Funds Rate를 뭐 인상한다든가 인하한다든가 이런 의사결정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통화 정책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사실 금리 정책을 하진 않았었어요. Federal Funds Rate를 인상하거나 인하하거나 이런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고 미국도 한국도 2000년대 초까지는 대체로 통화량을 직접적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인하하고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개념이 사실상 이러한 금리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1990년대 말에 사실상 도입이 된 정책이기 때문에요. 그 전에는 모든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직접적으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머니를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통화량을 늘리거나 혹은 통화량을 줄이거나 이런 식의 정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머니터리 팔러시라고 불렀던 것이고요. 통화 정책, 정말 통화량을 관리하니까 머니터리 팔러시라고 불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2000년대 들어서서 기준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하거나 또 미국 같은 경우에 연방 기금금리를 뭐 인상하거나 인하하거나 이런 형태의 이제 통화 정책, 금리 정책이 사실 도입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중앙은행의 어떤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통화 정책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냥 통화 정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금리 정책이라고 부르진 않고요. 지금도 이제 통화 정책이라고 계속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결국 폴 볼커가 수행했던 정책이 무엇이냐면 경제 전체의 통화량을 줄여가는 방식의 긴축 통화 정책인데 지금 컨텍스트에서 다시 해석해 본다면 지금은 이제 중앙은행이 금리 정책을 펴는 거잖아요.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것인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바로 명목 이자율을 높게 책정하는 통화 정책을 사용했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축적인 통화 정책이 바로 명목 이자율을 높게 책정하는 통화 정책이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폴 볼커의 정책이 효과를 거두었는지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피셔 이퀘이션이고요. 피셔 이퀘이션은 바로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 마이너스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편의상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중앙은행이 단기에 명목 이자율을 명목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즉각적으로 조정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실질 이자율이 이렇게 상승할 거예요. 이게 바로 피셔 이퀘이션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폴 볼커는 이러한 정책을 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중앙은행이 금리를 이렇게 인상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에 인플레이션 레이트이 즉각적으로 조정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 이자율이 이렇게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자, 그렇게 되면 IS 커브에서 우리가 어떤 현상을 살펴봤었냐면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면 기업의 투자 수요가 위축되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된다. 다시 말해서 GDP 갭이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봤었습니다.